안녕하세요. 웰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이제 5월 중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름은 먼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 주도 상당히 덥다고 하니까요. 더위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이번 주 증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는 더워지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에 약간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이 불고 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그 전에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 좀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뭐 보던 지표들인 거니까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일단 수요일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새로운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선장 펀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약 150조 원 규모의 사이즈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와 관련한 첫 펀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출시가 된다 정도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핵심 종목, 핵심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이번 주 19일과 20일에 양일간에 걸쳐서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엔비디아 이외의 기업들을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두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소비자의 실물단에서 보면은 홈디포라든지 트립닷컴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뭐 월마트 그리고 그 전날 타겟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를 한 장으로 나타낸 스냅샷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왼편 상단에 있는 주요국의 국채 금리 동향입니다. 실제 금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실제 오늘 월스파의 주요 내용도 궁극적으로는 금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큰 폭으로 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통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꽤 높게 나타난 한 주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금리 상승 압력이 주 후반 증시에 그대로 좀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정상회담이 있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시장이 기대했던 또는 시장의 기대를 초과시킨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기보다는 되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의 움직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특히 밀 같은 경우도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밀 같은 경우 이제 봄철 밀 파종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시죠? 이미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중동산 비료 수급이 좀 차질 이런 나타났었고 이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봄철 밀 수확에 대한 생산량이나 이런 전망치 자체가 좀 낮아지는 결과들이 지난주에 좀 나왔었고요. 전망치들도 나왔었고 이게 밀 가격 상승 압력을 그대로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미국채 10년물 4.5%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계속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느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면 이 파란색으로 음영 구간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MSCI 전 세계 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이 파란색으로 된 음영 구간은 뭐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대략 4.4에서 4.5%를 넘어가는 구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외 이 파란색 음영 구간 위에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증시 움직임이 어땠느냐라고 보면 어떻죠? 대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높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4.5% 물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 4.6%까지도 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증시가 약간 이렇게 조정 압력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10년물 4.5%를 페인 포인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인 포인트를 점진적으로 상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금리 레벨이 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도 하지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길트차라고 하는데 영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언제였죠? 한 2019년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있었을 때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있었던 영국 내 지방선거에서 현재 노동당이죠. 노동당이라든지 또는 보수당, 뭐 대표적으로 이 양대 정당이 있는데 지금 키어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는 노동당 출신이죠. 근데 노동당과 이 보수당 기존의 이 두 정당이 어떻게 보면 참패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디가 선거에서 승리를 했느냐라고 하면 약간 극우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리폼 UK라고 해서 개혁 영국당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어떻게 보면 이 국채금리 상승에 약간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금리가 왜 이렇게 좀 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어떻게 보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의 여파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의 제2차, 3차 여파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면밀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보면 미국의 4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이미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3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누적화돼서 시장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주요 물가 지수의 움직임이 왼쪽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소비자나 생산자 물가 이외에도 수입 물가, 수출 물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죠? 보시다시피 이게 최근에 들어서 윗꼬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뭐가 소비자나 또는 기업들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레벨, 특히 이제 소비자 단에서는 생활 물가에 대한 압력이 꽤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중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시중 금리 상승은 어떻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이쪽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호주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3번이나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들어서 4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영국이나 미국, 유로존 대부분 다 지난 2월 말 대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올 연말 예상되는 기준금리 레벨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준금리 레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후퇴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 성장주 가치에 대해서는 다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물가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상당히 높게 나오는 모습이었죠.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디플레 수출 국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미국이에요. 다시 한번 그림을 좀 통해서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좀 서프라이즈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미국의 4월 수출 물가가 전년 대비로 보면 8.8%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소비재와 관련한 제품들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아니긴 하지만 특히 원자재, 에너지라든지 또는 곡물이라든지 첨단 부품, 뭐 항공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항공기나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수출 비중이 꽤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 물가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수출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 가격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하는 그런 소비자나 기업들 또는 국가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허들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수요 위축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물가라고 하는 부분, 인플레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으로 시작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 후반부터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실제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미국 월가 내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 단에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 K자형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시건대에서 이제 매달 중순쯤에 잠정치를 내보내고 말에 확정치를 내보내는데 지금 50이 깨졌어요. 50이 깨졌는데 이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가 1978년 이후부터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극화가 좀 심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위 20%와 하위 80%가 느끼는 체감 물가뿐만이 아니라 체감 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는 소비의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산 구성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위 20%가 느끼는 이 경제 부분과 하위 80%가 느끼는 경제의 이 체감이 상당히 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실물 경기와 또는 금융시장 간의 아주 큰 괴리를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 하위 80%의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항상 이제 가정 내 또는 가계에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계 소비자들이 가계가 갖고 있는 이제 부채의 구성을 좀 보면 7대3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70%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예요. 모기지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3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동차나 또는 신용카드나 학자금 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 1년에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미국 가계의 부채 또는 신용과 관련한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에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발표가 된 게 있는데 70%에 해당하는 모기지 부채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30%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신용카드나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월스파에서도 간간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연체율이 아니라 연체율을 기반으로 한 연체 규모, 그러니까 전체 대출에서 연체 규모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그래프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학자금 같은 경우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작년 1분기에 이렇게 급증한 이후에 보면 쭉 이렇게 스카이로켓처럼 올라왔죠. 이게 지금 연체 규모만 보면 대략 1,700억 달러를 넘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검정색 선이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 대출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600억 달러를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연체 규모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딱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요. 벌어들이는 돈이 있는데 아까 대략 한 70%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기지에서 이렇게 떼가고, 그리고 자동차, 신용카드, 학자금 여기서 또 이렇게 이만큼 떼가고, 여기 또 지금 미국의 유류비, 특히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갤런당 지금 4.5달러 계속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최근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이렇게 등락을 좀 하는 모습 상황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미국 내 소비자들의 체감 유류비는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전체 한 달에 이런 인컴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소비자 심리로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미국 내에서의 K자형 양극화 경제 구조가 좀 더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체적인 경제 사이클에서 보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서 트래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미국 얘기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국내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에 아무래도 좀 큰 폭의 좀 조정 압력이 좀 나타나면서 약간 시장에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현물, 코스피에 대한 현물 매도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매도, 순매도 규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합산한 규모가 지난 목요일까지 보니 무려 117조 원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현물 매도를 통해서 한 73조 원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대략 한 44조 원 정도가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증시가 계속 신고가 랠리를 펼친 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시총 사이즈가 이제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해야 할 물량 조절 이런 측면도 있기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보면 외국인의 지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3월 말 기점으로 해서 이게 현재까지로 보면 대략 한 33% 수준에서 37% 수준으로 4%포인트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외국인 지분율은 시총 대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대략 2,500개가 넘는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의 주도주라고 하는 쪽에 많이 갖고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거는 약간 그렇게 보이는 착시 효과 측면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해당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실제 보유한 주식 수는 얼마만큼 늘었냐? 대략 한 3억 주 정도가 감소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나온 부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대부분 이제 3억 주 정도에서 대략 한 70% 정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양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보면 아마 이제 5월 중중에 국민연금과 관련 포트폴리오의 장기 포트폴리오 자산별 배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 회의를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보면 국민연금의 평가 차익이 거의 한 300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자산에 대한 비중보다는 해외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이런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늘어난 국내 비중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당장 뭔가 매물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급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놓고 같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저희 보험료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VKOSPI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로 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 자체는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내려오게 되면 이 내려온 데 대한, 즉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지 비용을 저희가 보험료로 납부를 하는 게 바로 VKOSPI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작년 후반부부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약간 특이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성 지수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이 코스피 지수 또는 코스피 200 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증시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 보험료 자체도 같이 동달아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이 코스피 시장 내에서의 변동성 지수가 평균적으로 한 20선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선 내에 한 3배 정도에 가까운 60에서 70 정도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랠리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보험료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조금은 안정적인 상승 랠리라기보다는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조금 하방적으로도 좀 크게 열릴 수도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약간은 좀 불안정한 상승 움직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조심할 필요는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는 20일 장 마감 이후에 미국 현지 시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3%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4% 넘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 전날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 5조 7천억 달러까지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 비중, 그러니까 한 기업이 미국 전체 시총에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요한 빅테크들,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 전체 시총에서 차지한 게 맥스 가보면 한 6에서 7%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다 깨고 새로운 기록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미국 전체 시총이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대략 한 5조 56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외에 뭐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다우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쳐보면 한 78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지금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한 5조 7천억 달러를 차지하는 거니까 단일 기업으로는 상당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도 역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시장이 갖고 있었던 눈높이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를 좀 어느 정도나 내놓는지가 꽤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항상 이제 그 시장 기대치를 비트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비트한 그러니까 높아진 기대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차세대 블랙엘 제품으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기, 그걸 흔히 시장에서는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 그 공백기를 좀 어떻게 메꿔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팅 자원에 대한 그 궁극적으로 GPU죠. GPU가 전체 매출의 90%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요 다변화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약간 시장에 흘러나온 얘기가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판매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뭔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었는데 중국향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시장 외적인 부분이긴 하는데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가 비영리 법인에서 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올 하반기에 IPO를 하기 위한 그런 전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이제 오픈AI가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할 때 처음에 이제 펀딩을 이제 하고 나서 비영리 법인으로서 지속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 또는 오픈AI 간의 법적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미 이제 4번에 걸친 변론은 끝났습니다. 4번에 걸친 변론은 4월 말부터 시작해서 끝났고 이제 현재 배심원 판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판사의 최종 선고를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이제 5월 내에는 1차적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픈AI가 계획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서의 기업 공개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진행이 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센티멘트적인 측면의 영향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저는 다시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